북한이 야심차게 내륙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표적을 빗나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의 강석승 교수와 함께 일련의 북한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29일에 이례적으로 내륙을 향해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 최근에 미사일 발사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정한 목표를 빗나간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정한 목표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현재 북한이 원선에서 쏴가지고 바다로 쏠라는 것이 뭐 잘못 간 것이 아니고 네. 자기들이 뭡니까 김형권군 황수원 저수지에다가 좌표를 설정하고 거기다 쏠라 그랬는데 거기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지금 북한 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할 텐데 현재 이틀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죠. 현재 안 맞은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군사위성을 가지고 현재 그 좌표 설정 위치하고 네네. 또 이제 만약에 빗나갔으면 얼마나 빗나갔나 현재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설정한 목표를 빗나갔으면 민가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럼 인명피해가 났을 텐데요. 현재 김영권 군이 옛날에 풍산계로 유명한 풍산군입니다. 네. 풍산군이 되기 전에는 갑산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고의 오지입니다. 개마고원 최고 오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이 적으니까 거기를 목표로 설정한 것 같고 조금 빗나갔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의 안 살기 때문에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설정한 목표를 빗나갔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양강도가 북중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일리는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우리 김 교수님이 잘못됐을 경우가 굉장히 크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이의를 좀 달고 싶고요. 그런가요? 좀 이제 이번에 김형권 군이 네. 적경지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략 중국 국경과는 60 내지 7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꼭 적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개념으로 따져볼 때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이전에는 계속 자기네들이 미사일 발사하면 사진도 공개를 했고 또 뭐 청와대 폭파라든지 백악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례적으로 안 하냐? 실패한 거 아니냐, 오발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현재 북한에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까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판에 70km 떨어진 변경 지역에다가 북한이 또 이런 도발 행위를 한다는 거 이것은 중국 측으로서는 아주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런 면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이가 그쪽에서 제3대 권력 세습자로 거의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각국 세계 정보기관에서는 그네들 스스로가 중앙TV에 나오기 전까지는 김정은의 사진조차도 우리가 모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고대 심리전 차원에서 우리 관련 전문가라든가 관계기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궁금증을 좀 증폭시켜서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꿔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연구하는 전문가고 또 전문기관이냐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하나 포착을 못하냐. 그래서 우리의 정보력 수준을 갖다가 걔들이 아마 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목표를 빗나갔을 가능성, 오발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보다는 좀 정밀 타격용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죠? 북한이 현재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서 이 방사포도 어떤 면에서는 비대칭 전력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 핵이라든가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이것을 비대칭 전력을 북한 당국이 거의 인민들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지금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지금 개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번에 발사된 게 군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은 300mm
자주 보라 그래요. 네. 자주 방사포라고. 신형 방사포.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수십 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겨우 200km 사정거리를 갔다 오버를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북한을 우습게 보거나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에 대비를 하려면은 저게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북한이 그 정도 노력과 투자를 했는데 200km 정도 되는 것도 제대로 못 맞힐 정도면 그러면 우리 저 안보 전선이 흩어지죠. 네. 북한이 우리보다 비대칭 절충에서는 우세하니까 우리보다 더 낫다고 실상보다 더 우리가 보고 나서 대비책을 강구해야지 200km도 못 맞춘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북한을 우습게 보는 평가가 아닌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분이 조금 다른 견해를 내주셨는데 우리 군도 지금 분석 중인 상황이라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그렇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 방금 300mm 방사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북한이 벌써 3번째 발사를 했습니다. 뭐 29일에 발사한 거는 조금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요. 그 북한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실험하고 있는데 왜 성능 개량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신형 방사포는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동식 발사대 뭐 실내 있죠. 뭐 대부분의 방사포가 대부분 다 이동식으로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장 방사포 중에 가장 크고 그다음에 그 사거리가 길어서 네. 우리 그 계룡대까지 맞출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방사포가 탄도가 고도 30km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배틀의 2나 3 가지고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자꾸 방사포 개량을 하는데 참 애석하게도 이게 말이죠. 중국제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이. 중국의 WS-1B라 그러는 뒤에 302mm 방사포하고 모양도 똑같고 그다음에 길이라든가 사거리도 거의 같아요. 그런 걸 봐서는 중국에서 WS-1B를 개발했던 그 과학기술자들이 북한으로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걸 개발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무기 개발 인력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북한이 이 상당한 수준의 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다가 그런 관련 기술을 통제를 좀 해달라고 우리가 공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역할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북한의 위협적 행동들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이 그 배후에 바로 김영철 통전부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영철이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통전부 그리고 정찰총국을 겸임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자꾸 우리가 중요 직책을 하나 맡으면 다른 거 맡게 되면 또 욕을 먹지 않습니까? 네. 또 실제적으로 주지도 않고. 그런데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직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 정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김정은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 김영철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 김영철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영철은 초급 장교 시절인 대위부터 그네들 표현대로 하면 직책이 대남 공보관으로부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절부터 쭉 대남 관련으로 해서 그 분야에만 종사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김양건의 그늘이 가려서 제대로 빛을 못 봤지만은 이제는 자기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대남 관련 업무를 쭉 해왔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눈에 아마 쏙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당신은 통일전선 부장도 하고 정찰국장도 하기 딱 적합한 사람이다 하니까 일부러 감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마음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김영철이가 정찰총국장을 맡았으니까 남북관계가 또 앞으로 강해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김영철의 전력을 보게 되면 드러난 것만 해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또 작년에 목함지뢰 사건 다 주모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북한에서는 아무리 당정군의 최고위 직위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대남 관련 문제 같은 것은 김정은이가 핵심 사안 중에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 당신이 대남 관계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꼬치꼬치해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달을 해주기 때문에 김영철이가 거기 있다 해갖고 남북 관계가 앞으로 경색 국면에 빠질 거다 이렇게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네. 우를 범하지 말고 김정은이 행태를 분석을 해갖고 김정은이가 대남관계에서 어떤 정책 전환을 시도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올바른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 통전부와 정찰총국 그 위상에도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그 김영철을 중시하기 때문에 두 직책을 다 맡긴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통전부는 당기고 정찰총국은 군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이 군을 지배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김영철이 당 비서가 된 것은 승진을 한 겁니다. 승진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그만두고 통전부장하고 당 비서만 하면은 당적 통제만 할 그러니까 정찰총국에서 당적 통제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둘 다 하는 것은 통전부에도 대남공작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정찰총국에도 대남공작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영철한테 양쪽에 통전부에 있는 대남공작기구하고 정찰총국에 있는 대남공작기구 전부 다 맡겨서 힘을 실어줬다고 이제 봐야 되고, 인물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찰총국 산하에 정찰국도 있고 작전국도 있고 그다음에 대외정보조사국도 있어요. 그리고 이 3개 부서를 통과하는 부서도 있고 거기에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찰총국장 지킬 만한 사람들은 있는데 네. 현재 지금 말씀드렸듯이 양쪽을 전부 다 관장을 해서 대남 공작과 테러 파괴 공작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 날 김영근이 죽고 나서 금년 초에 금년 1월 달에 김영철이를 갖다가 대남 비서 겸 통전부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앞으로 남북 관계를 대화와 화해 협력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대남 파괴 공작, 사이버 테러, 요인 테러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김영철을 현재 모든 권한을 다 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최종 결정은 김정은이 하기 때문에 김영철이 이 자리에 앉는다고 무조건적으로 이건 강대강으로 가겠다는 의도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대남 공작 계속하고 테러 공작 계속하고 강경하게 나가는데도 남북 관계 경색이 좀 풀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까지 분단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긴 흐름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본다면은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부침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바탕에 들어가면은 바닥에 들어가면 다시 또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곡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김정은 체제가 가장 주력하는 게 5월로 예정된 7차 당대회 아니겠습니까? 7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 해갖고 지금 150일 아니 70일 전투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150만 인민군 입대 탄원도 하고 있고 또 각종 골기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놓고 볼 때 주안점은 5월에 있을 7차 당대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남북관계에 유화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대화를 제의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는 항상 방송을 보면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아까 작년에 죽었던 김양건이 온군 개업하기 때문에 김영철이가 등장해서 강경파가 등장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강대강으로 간다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영근이가 온건파가 아닙니다. 김영근이가 뭡니까? 통일전선 부장이잖아요. 대남당당 비서고. 그러니까 빨갱이 중에 빨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 겉하고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는 개혁파고 온건파인 것처럼 해서 대남 심의전 차원에서 이 교란 전술을 피는 건데 그 본령을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남북 관계 오래 종사했고 회담도 많이 했으니까 온건 개혁파다. 제가 볼 때는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처럼 온건파, 개혁파, 보수파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래서 당 중앙인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아무것도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자꾸 재단을 해서 이 사람은 온건적인 성향이 있다,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이건 현역 군이니까 상당히 이렇게 우리식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안보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 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현재
경제 이제 핵 병진 노선을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당분간 그거를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포기를 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목적이니까 전방위적 제재를 통해서만이 네.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대통령께서 핵안보 정상회의 가져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회담을 하셔가지고 현재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를 이 국제 유엔 차원에서 이제 제재를 어떻게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양자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네. 그다음에 한미일이나 소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현재 이런 강력한 압박이 아니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북한을 압박하는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을 제기한 건데 지금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이 일단은 저번에 채택되었던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실천 과정에서 거기에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듯이 지금도 순차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계 은행 송금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부산 선적 입항 금지도 시키고,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대로 이렇게 이행 실천 과정에서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설적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북측을 설득하고, 또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도 하고, 이런 것이 아마 중국의 건설적 기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양자 3자 회의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또 들려올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김정은에게 좀 말 못할 고민이 생긴 것 같은데 생모인 고용희의 무덤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게 탈북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희 여동생 고용숙이가 탈북을 했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탈북을 했고, 그다음에 오빠가 고동훈인데 2005년도, 6년도 당시에 스위스에 있다가 스위스에서 우리 쪽에 탈북 의사를 타진을 하다가 우리 정부에서 그 당시에 거절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어떻게 못하겠다 그래서 하여간 탈북을 해서 이제 스위스에 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일단 탈북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현재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우상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고영희 아버지인 고경택 씨가 오사카 군복 공장에 근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제주도 출신이고, 그러니까 벌써 오사카 군복 공장을 근무했다는 얘기는 그걸 완전히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친일 행동을 한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남조선 제주 출신이고, 그러다가 고영희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제1교포입니다. 제1교포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제포라고 이제 부르면서 제1교포 출신을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고 출생부를 나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영희 우상화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현재 무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왕릉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도 현재 우상화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출신 배경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오는 5월에 열리게 될 칭차 당대회에서 자신만의 시대를 김정은이 선포를 하게 될 텐데 우상화 작업, 지금 생모의 무덤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데 좀 우상화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벌써 70년 이상 그렇게 우상화 신격화 작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장애물도 나왔죠. 그래서 정적들을 숙청을 하고, 이번에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자기 친고모부까지 숙청하고, 또 자기 최측근 현영철을 비롯해서 리용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측근들도 단칼에 베버렸기 때문에 우상화, 신격화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들을 다 모조리 쳐버리니까 우상화 작업이 적어도 북한 정치 체제 특성상
5차 당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뭐 낙관적이라 그럴까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네. 아무튼 북한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것은 바로 2중 3중의 감시 통제 장치를 70여 년 동안 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한순간에 흐트러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이렇게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